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지명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몇 분이 자격 논란으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1차 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두 분이 저는 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충남대학교 78학번이시더라고요. 충남대를 졸업해서 충남대 총장까지 역임을 한 그런 이제 인적 재원인데, 교수님 생활을 하면서 논문 저서 과정에서 대학원생 조교분들에 대한 논문을 표절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 항상 이 논문 표절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을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교육을 책임질 분이 자신의 제자의 논문을 표절을 했다 라는 것이 확인되거나 본인 스스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납득하지 않는 과거의 자욱이 있다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지난 정권을 잘 돌이켜보고 왜 부족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줬고 본인 스스로 부적격한 것 같다. 본인이 자신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국민주권 정부의 색깔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보건복지부 간사를 하셨었죠. 그리고 당대표에도 나오셨고 재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한 국회의원에 9명인가의
보좌관이 급수별로 있죠. 7명인가요? 대부분 보좌관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는 겁니다, 정치에. 그래서 가장 여의도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보좌관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승계받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당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진영의 패널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보좌관하고 국회 전문위원들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국회의 활동이 더 건전하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좌관을 5년 동안 뭐 46명이 교체됐고 개인적인 업무에 보좌관이 관여가 돼서 지시한 사항이 있었던 부분,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평등 내지는 여성과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의 복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탄생한 부서 아니에요? 논란이 있어서 폐지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보좌관한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있고, 다수의 보좌관을 부당하게 혹시 해고를 통한 교체가 있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지 않는 겁니다.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당대표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국가의 큰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 과정, 여정에서 상당한 이력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도덕과 윤리의 잣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재선이니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내각이 한국은 재건을 해줬는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하는데 도와준 건 맞아요. 뭐 더 내려가 보면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연합군 승리로. 물론 우리 광복군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광복에 함께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에치슨 라인이 1950년에 에치슨 국무위원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가 났고 다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유엔군이 와서 지금의 휴전 상태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준 상황 아닙니까, 미국이.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을 하는 곳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참전을 하고, 뭐 의약품이든 군수품이든 일정 부분의 지상군이든 다 참전을 해줬잖아요. 방관하진 않았습니다. 동맹으로서. 한국 같은 나라 없잖아요. 그동안 미국이 전쟁을 한 다수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 한국처럼 그렇게 같이 해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작년에 대미 투자 제일 많이 한 곳이 한국이고 연간 10억 불씩 매년 미국 무기 사주잖아요. 근데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미군이 뭐 4만 5천에서 2만 8천 줄었지만 그것이 북한을 억제하고 지금에 와서는 중국 억제용으로 이렇게 또 이제 전략적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 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낼 만큼 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위치로서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견제를 해줬잖아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지정학적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정부에서 너무 부채의식을 갖고 맹종하는 것도 협상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을 동맹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선을 그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설득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 한국이 중요하고 우리 한국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으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한국 기업이 가고 한국이 제조업 공동화가 됐을 때 중국 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나간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갈 만큼 갔다. 삼성이 감으로써 협력업체 한 20, 30개 회사가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회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차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상황도 그렇고. 절충도 중요하고 설득. 트럼프 내각을 설득하는 지혜.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를 띄고 있죠. 그래서 3,100선이 넘으면서 그리고 코스닥이
800선에 육박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2600조, 코스닥이 410조, 합쳐서 3000조 정도 됐어요. 3000조가 넘었죠. 많이 커진 겁니다. 물론 코덱스까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에, 코스피는 상장이고 코스닥은 등록, 코스닥은 지정이라는 말 많이 해요.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벤처기업, 작은 중소기업들이 장외에서 거래가 돼서 기업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매매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제3시장이라고, 거기는 이제 지정이라고 하죠.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4시장으로 이렇게 밀려난 거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덱스, 제4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되고, 코덱스나 제4시장은 장외 매매가 되는 거죠. 아무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금액이 3천조가 넘었다. 규모가 많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 3천조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젠가 어제 그저께 164달러 찍으면서 4조 달러가 넘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5,500조예요. 무려 우리나라의 총 시가총액보다 2,500조가 더 많은 거예요. 2배가 더 크다고 봐야죠. 한 회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 정도로 M7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죠. 그래도 2,500~600선에서 박스권으로 정말 오랜 시간 있었는데, 3,000을 넘어서 3,100, 200 고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손해본 것이 조금은 회복이 되거나 이익을 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500, 4,000, 5,000을 가기 위해선 제조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고 수출하고 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주식 시장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일정 부분 오르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 또 수익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쇼츠 올렸는데요, 그 썩은 나무의 열매는 따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잘 익었을 때 열매를 따지 않으면 썩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 격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밀짚 모자는 뭐 겨울에 사라, 이런 말이, 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잘 익은 과일을 따지 않고 수확을 하지 않으면 썩어서 떨어진다.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차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이렇게 부족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대를 사는 현대인이라고 할까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이렇게 소외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나만 거지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투자 대상을 이렇게 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금, 예금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더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시는데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요. 지금 미국 국채 한 36조 달러 정도 이렇게 발행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금이 14조 달러 정도 돼요. 비트코인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애플 시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한 2,300억 달러. 2,300억 달러면 미국이 발행한 채권 36조 달러에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죠. 미국 국채의 0.4%. 갈 길이 멀죠. 준비는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몇 배가 돼야 된다고 되나요? 한 6분의 1, 7분의 1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때는 10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10분의 1. 지금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로 한 1억 6천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7분의 1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2조 5천억 달러면 금이 한 14조 달러 되니까 M7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17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18조 내지 20조 달러까지 육박했지 않았을까. 지금 엔비디아 신고가하고 많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테슬라는 한 1조 원 빠졌는데 1조 달러. 여기저기 자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자산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파생 상품으로 미술, 골동품 하다 안 돼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지. 전국적으로 달러의 위상이 기축통화로서 흔들리니까 달러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 파생상품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한계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달러를 대안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이제 나와야 된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대안 화폐를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화폐고 저는 에너지를 담보로 한 에너지 화폐 말씀드렸는데 저번 동영상에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기는 수량에 한정돼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가 언뜻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아리백 관련돼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5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리백 비율이 10.5%가 됐어요. 10%를 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가 안 됐죠. 10%를 넘었는데 OECD 평균이 한 34% 돼요. 브라질만 해도 한 86%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은 트럼프 내각이 화석연료, 원유나 천연가스를 10년 이상 쓰자 이런 기조인데 재생에너지 비율도 일정 부분 뭐 2030년, 35년, 40년, 50년까지 50% 내지는 뭐 80% 목표로 해서 가치 있게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폐기한다든가 원전을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원전이 지금 한 31%, 2% 되지 않습니까? 석탄 관련된 게 한 25% 되잖아요. 그럼 석탄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원전이 35%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도 점진적으로 석탄 관련된 부분을 교체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해야겠죠. 수소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로서 정말 획기적인 에너지, 그것이 화폐의 담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안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도 뭐 중요하겠지만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수출도 하고 화폐로서의 가치도 선생님 혹시 오드락 10T짜리 있어요? 가능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스타트업을 최대한 5개? 많이 키우고 지원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데 신약 개발하듯이 그렇게 메모리를 작은 칩에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나노가 저걸수록 에너지도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면 상당한 국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에너지와 연결된 화폐. 그리고 하나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이제 거의 거론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산업도 4세대 산업의 하나이다. 그 분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리백을 한다고 원전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함께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아리백은 성장을 하고 원전은 현재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조금 성장을 해주지 되지 않겠느냐. 35%나 뭐 40%까지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를 하거나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소신이 있어요.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고집, 아집이죠. 근데 또 그거 없으면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 사회 상황과 부적합하거나 검증했는데 조금 맞지 않다면 유연하게
바꾸는 게 많은 겁니다.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아닌데 자기 주장이라고 끝까지 가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학계든 정치계든 소신과 고집은 있어야 되지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팩트와 진실이 나타났을 땐 유연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팩트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나름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공적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나름의 본인이 나름의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일 굵은 거 안 돼. 뭐 대통령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투명한 거. 그래서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든가 정책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한 풀이씩 국정 운영은 그거는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보고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학번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번 다음 주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잘못 지명을 했으면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거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 왜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지지해야 될 이유를 주는 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방송을 보시거나 전 국민분들께서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